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박진아라고 합니다. 우선 이런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본 연구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원래 어제까지는 계속 서울이며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는데 오늘 제가 있는 서울은 비가 오히려 그치고 날이 맑아졌는데요. 그 덕분에 아주 습하고 더운 날씨가 오늘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날씨에 맞게 오늘 제가 공유 드리고자 하는 제 연구 주제는 장애인에서 이러한 폭염이 그들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발표는 제 논문 결과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현 상태, 기후변화와 장애인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본 뒤에 보다 자세히 제 논문 결과를 공유 드리고 결론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 질문을 드리면 아마 답변을 말씀을 못 하시겠지만 각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 인구가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나 될지 알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고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오른쪽 그림은 사실 정답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각자 한 번씩 몇 프로나 될지 생각을 해 보셨다고 생각하고 저는 자문자답으로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5.2%가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을 어떻게 정의할까는 국가마다도 굉장히 상이하고 아직도 학계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장애인으로 정의하겠다라는 통일된 정의가 없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5.2%가 어디서 왔냐 하면은 저희 나라는 독특하게 저 되게 다른 나라에선 찾아보기 쉽지 않게 국가에서 장애인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일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서 뭐 전문의의 소견이라든가 검사 결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여서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고 이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뭐 조사를 한다든가 필요한 관련 정책을 펼친다거나 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2023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은 2022년 기준 등록 장애인이 260만 명 정도로 우리나라 인구의 5.2%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영국의 상황을 보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나라 인구의 24%를 장애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 나라의 4배가 넘죠. 거의 5배에 달하는 수치가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다는 것만 봐도 각 나라에서 장애인을 어떻게 등록하는지의 그 기준이 굉장히 상이하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등록 체계는 장애인 복지법 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의 정의에 따랐을 때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등록 체계에 따랐을 때 우리나라 장애인은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외부 신체 장애인, 정신장애, 그리고 내부기관 장애인 요렇게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외부 신체 장애인부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름에서 유추하실 수 있으시다시피 신체 기능 일부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로 그 안에는 뭐 사지, 팔다리의 일부 혹은 전체에 제약이 있는 지체 장애인, 그리고 뇌병변 장애인, 크게는 척수 손상으로 인해서 신체 기능에 제약이 있거나 아니면 소아마비 환자라든가 뇌 뭐 뇌졸중이나 뭐 두뇌 외상 같은 걸로 뇌 부상이 생겨서 뇌 기능 일부에 제약이 생기신 분들이 크게 속하게 되는 뇌병변 장애인, 그리고 조금 더 익숙한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그리고 언어 기능,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어서 뭐 실어증이 있으시다든가 언어를 이해하거나 언어를 생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언어 장애인, 그리고 안면부 변형 등을 대표 증상으로 하는 안면 장애인 분들이 크게 외부 신체 장애인에 속하게 되고요.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지적 능력이나 감정 조절, 사회생활 등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로 국내 기준에 따랐을 때는 IQ 몇 미만인 분들이 등록이 되게 되는 지적장애인,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정신장애인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정신장애인 분류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요 정신장애인의 대분류에 속하는 정신장애인이고 그 안에 정신장애로 등록된 장애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정신장애는 대표적으로 조현병이라든가 극심한 우울장애 아니면 정서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등록되는 경우가 많고요. 마지막으로 내부기관 장애인의 경우에는 내부 장기의 기능 부전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분들이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 신장, 호흡기, 간장, 장루요로 뇌전증 장애인분들이 속하게 되는 장애 분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장애인이 이러한 기후변화에서 어떠한가라는 상황을 봤을 때 일단 장애인에 대한 환경 법안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법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지만 해결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법안이 있어야 정책 마련의 당위성 혹은 강요성이 되어 주기 때문에 이 법적 근거가 있냐 없냐를 한 번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환경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건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이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따로 별도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환경보건법에서 정의한 환경보건 취약계층에 어린이, 노인, 임산부는 속해 있지만 장애인은 이 집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그들의 주거 환경 모니터링이라든가 측정 이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법안과는 조금 별개로 질병관리청의 건강정보 폭염에 가면은 폭염의 고위험군을 정의를 해 놨는데요. 이 역시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인 부재는 결국 장애인이 기후 재난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인구 집단이 되게 만들었는데요. 2022년 8월 신림동에서는 폭우 때문에 발달장애 일가족이 사망한 참사도 있었고 2023년 8월 대구에 태풍이 왔었는데 그로 인해 발생한 인명 피해가 딱 2 명이 있었는데 그 2 명은 모두 장애인 분이셨다고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이 법안 자체는 2018년 9월부터 폭염 역시도 사회적인 재난이다. 국가에서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대상으로 정의를 하였고 이 역시도 안전 취약계층을 정의를 하는데 이 법안에서는 2017년부터 개정을 통해 장애인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장애인 개발원에서도 재난 상황별로 그리고 장애 유형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폭염뿐만 아니라 홍수라든가 한파 아니면은 뭐 지진 이런 사회적 재난, 자연 재난 같은 모든 안전 가이드라인을 포괄을 하고 있고 여기 글자가 쪼끔 작지만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계단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시각 정보, 청각 정보 그리고 의미 이해가 어려운 장애인 이런 식으로 장애 유형별로 크게 구분을 해 놓기는 했지만 이 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장애 유형별로 세세한 반영을 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특히 국내 연구진들이 기후 변화에서 장애인구 집단의 취약성을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이종태 교수님 연구팀에서도 활발히 연구를 수행해 주고 계시고 국립공주대학교 연구팀에서도 최근에 폭염의 장애인구 영향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고 요 아래 두 개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저의 장애인구의 폭염 취약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행한 연구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연구를 수행하게 된 배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이제 많은 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고 여름철만 되면 다시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올해 평년보다 더 더울 것이다. 올해도 평년보다 더 더울 것이라는 뉴스가 이미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기후 변화는 전 지구적인 온도 증가와 함께 폭염은 특히 전 세계가 마주한 미래 인간 건강의 위협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CC 보고서에서는 이미 이러한 기후 변화가 대부분 인간에 의한 것이고 2100년에는 최악의 상황에서 지금 산업화 시대 이전보다 8도씨 이상 지구 기온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기후 위기 대응 실패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향후 10년간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몇 년간 지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폭염이 도대체 왜 문제냐, 우리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이미 여러 역학 연구들에서 폭염이 인간 건강에 끼치는 영향들을 밝혀오고 있습니다. 이 영향들에는 평소 건강이 안 좋았던 분들이 급격하게 질병이 악화가 돼서 조기 사망에 이르는 것까지도 요해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고 사망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심혈관계나 비뇨생식기계, 호흡기계, 내분기계 질환 등의 악화, 그로 인한 응급실 방문이나 병원 입원 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해야 할 점은 기후변화의 피해가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이 영향들에 특히 취약한 인구 집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도 덥지만 지금 들으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은 에어컨을 쐬고 계실 수도 있고, 사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이 폭염 피해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면은 여러 상황적으로 폭염에 더 취약해지는 인구 집단이 있다는 것도 여러 연구들에서 지목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노인이나 저소득층, 교육 수준이 낮은 분들이나 소수인종 분들이 특히 폭염에 취약하다, 폭염뿐만 아니라 여러 환경 재난에 취약하다라는 것들이 연구 결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 이런 학술 표현들에서는 marginalized population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낭떠러지에 처한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해서 가지고 오곤 하는데, 그렇게 폭염이 다가왔을 때 더 낭떠러지에 내몰리게 되는 인구 집단이 있다는 것이 저희가 더 집중해야 할 측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수행하게 된 배경도 이 지점에 이어집니다. 폭염이 인간 건강에 끼치는 영향은 이미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장애인에서 이 영향이 어떠할 것인가라는 그 질문, 의문에서 시작된 연구입니다. 장애인이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폭염에 더 피해가 클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 가설이기도 했고요. 그 이유들로 크게 세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요. 요 앞에 두 가지는 굉장히 유사한데, 정보 접근성 그리고 사회 자본 접근성 측면에서 일단 정보를 본다면은 뭐 정보라든가 물리적인 이동 혹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의 경우 그러한 것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고, 특히 이게 두드러지는 부분이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재난 상황, 저희도 폭염 찾아오거나 집중호우 온다고 저도 엊그저께부터 계속 재난 안내 문자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장애 인구의 피해가 특히 두드러지는데,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이러한 정보, 재난 상황에서의 이동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쏟고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하게 사회 자본에 대한 접근성도 있는데요. 여러 사회 자본에 대한 접근성이 장애 인구에서 비장애 인구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주거지가 안전하지 못하거나 소득 수준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연쇄적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폭염의 위험을 이미 높이는 것으로 익히 알려진 요인들입니다. 안전하지 못한 거주지라든가 소득 수준이 낮은 이러한 것들은 이미 익히 알려진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으로서의 취약성,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취약성,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복합 취약군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들과는 조금 별개로 이분들이 장애 특성상 복용하게 되는 약물들이 비장애 인구보다 많게 되는데요. 이들이 복용하는 약물 중에 특정 약물은 온도 조절을 방해해서 폭염의 영향을 더 크게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서장애가 있는 분들이 많이 복용하시게 되는 세로토닌 계열 약물이라든가, 뭐 근육 이상 때문에 드시게 되는 근육 이완제, 아니면 심장 기능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드시게 되는 이뇨작용 약물, 이런 것들이 약물 기전 자체가 온도 조절을 방해하기도 하고 온도에 그런 끼치는 영향력을 더 키우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저는 장애 인구에서 폭염 영향을 정량화하고자 하는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고, 크게 세 가지의 연관성을 추정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 인구 집단에서 폭염 노출과 그들의 응급실 경유 입원, 하나의 급성 건강 악화로 제가 대표적으로 뽑은 게 응급실을 경유한 입원을 경험하는 이벤트였고, 이들 간의 연관성을 기본적으로 추정을 한 뒤에 이러한 연관성이 장애 인구 내에서도 인구 사회학적 특성 혹은 장애 유형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어서 이것에 따른 다른 위험도 차이를 추정을 하였고, 또 다른 맥락에서 이 장애 인구 집단 내에서도 입원을 하게 된 원인에 따라서도 이 영향이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위험도 차이를 각각 추정을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용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맞춤형 자료입니다. 그래서 연구자에게 제공을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원이고, 제가 폭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름 시기에 해당하는 6 에서 9 월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였고, 전국의 모든 지역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개 드릴 연구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였기 때문에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정신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의 병의원 자료를 사용을 하였고, 연구 디자인은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환자 교차 연구 설계라는 것을 써서
제가 제 자신의 대조군이 되어서 지난주의 저랑 오늘의 저, 다음 주의 저의 위험을 비교하는 연구 설계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 안에서 제가 나이가 바뀌지 않고 한 달 안에 뭐 성별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효과는 여러모로 통제할 수 있으면서 요 바뀌게 되는 온도가 과연 제가 입원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영향을 끼쳤나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모델을 사용을 하였고요. 이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수치화하기 위해서 상대적인 위험을 하나 추정을 하였는데 75등, 온도가 75등일 때 대비 99등일 때 응급실을 경유할 입원을 경험할 위험도가 얼마나 커지나 이런 식으로 정량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정된 위험을 바탕으로 그로 인해 증가하는 의료비는 얼마나 되는지를 기저의료비에다가 이 값을 곱하는 방식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자, 자료원에 대해 보다 자세히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노출 변수, 이 원인이 되는 노출과 결과가 되는 반응 변수로 크게 구성이 되죠. 그래서 원인이 되는 온도 자료는 시군구 단위의 일평균 온도를 구글어스 엔진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위성 자료를 다 다운로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받은 온도를 활용을 해서 온도는 온도 자체가 적응을 하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가 쫙 확인을 해보니까 하루 평균 온도가 국내에서 9도씨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예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강원도 같은 곳과 뭐 전라남도 저 땅끝에 해남이라던가 아니면 진도 이런 곳에서 온도 아니면 부산 이런 곳과 강원도의 온도는 저희가 느끼기에도 하루 안에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연 기온 자체도 여러 지역들 간에 서로 상이한 것이 있는데 그곳에 살다 보면은 나름 그 온도에 또 적응을 하는 특징이 있어서 그냥 25도를 25도로 갖다 쓰기에는 지역마다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온도를 그 지역마다 맞춰서 100분위 그러니까 등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25도에도 어떤 지역에서는 25도가 여름철에 한 10등 뭐 1등부터 100등에서 100등이 제일 더운 거라면은 10등밖에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25도면 한 50등 정도 더운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온도를 100분위로 바꿔서 이 100분위 값을 노출 변수로 사용을 하였고요. 온도 자체가 지연 효과도 있고 선형, 비선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 더웠다고 끝이 아니라 오늘의 더위가 내일에 저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내일 모레에 저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이러한 지연 효과랑 온도 영향이 이렇게 선형으로 쭉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보정 방법을 써서 온도는 보정을 추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결과에 해당하는 응급실 경유한 입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맞춤형 자료를 사용을 하였고 이들에 해당하는 모든 응급실을 경유한 입원 자료를 다 수집을 하였습니다. 근데 용량의 한계로 모든 자료를 받을 수는 없었어서 응급실을 경유한 입원의 원인이 심혈관계 질환, 비뇨생식기계 질환, 정신질환, 호흡기계 질환 이렇게 4가지에 해당하는 모든 응급실 경유 입원 자료를 받아서 그것들을 분석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 분석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환자 사례 교차 연구 설계를 사용을 하였고 제가 요 결과 변수 제가 응급실 입원을 했을 요 가능성이 요 온도의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에 대한 것을 모델링해 주는 연구 설계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요 빨간 날인지 아닌지 연휴인지 아닌지가 응급실 방문에는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걔도 추가적으로 분석을 하였고 제가 제 자신의 대조군이 되기 때문에 제 개인 안에서 바뀌지 않는 변수들은 자동으로 보정을 해 줘서 그런 바이어스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연구 설계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험도 추정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75등 온도일 때 대비 99등 온도일 때 위험으로 산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3년 8월 23일 요 날 제가 응급실 경유 입원을 했다면은 8월 2일일 때 온도는 얼마고 그때 입원을 했는지 알지. 8월 9일일 땐 어땠고 16일엔 어땠고 30일엔 어땠는데 하필 23일에 특히 입원을 했다면 이날의 온도가 제가 이 입원을 하는 거에 얼마나 영향을 줬나 이런 거를 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바탕으로 제가 수행한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요약 통계량입니다. 제가 분석에 포함하게 된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정신장애 요 3종 장애에서 총 제 분석 기간에 속하는 2006년부터 21년까지 6월부터 9월 그 사이에 응급실 경유한 입원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면은 이게 인구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전수를 다 모았는데도 1,400건 밖에 확인이 되지 않았고 지적장애, 정신장애의 경우 이 정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합치면은 대략 10만 건 정도는
네. 10만 건 정도 제가 분석에 포함을 하게 된 것이었고, 이거를 이제 인구 집단 크기에 대한 효과를 없애고 인구 10만 명당으로 통일을 했을 때 보면은 정신장애에서 여전히 두드러지게 높은 방문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는 인구 10만 명당 연간 응급실 경유 입원 건수가 28,000 건에 달하고, 요 세종 전체 장애인으로 하면은 1,300건 정도 연간 기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응급실 경유 입원에서 발생하는 의료 비용, 요게 US 달러 1,000달러여서 한국 돈으로 바꾸면 이거보다 훨씬 큰 돈이 되는 건데요. 이 비용도 인구 10만 명당으로 바꿨을 때 여기서 두드러지는 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요 건수나 이런 부분에서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인구 10만 명당으로 다 통일시켰을 때 의료 비용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또 지적 장애 역시도 굉장히 큰 값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틀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이제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논문에 실제로 게재된 그림 3가지로 동일하게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장애 유형별로 전체적으로 위험도가 얼마나 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본 건데요. 제가 앞에 방법에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이게 장애인만 보는 것보다는 비장애인구랑 비교를 했을 때 비교를 하고자 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2개의 비장애 대조군을 연구에서는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장애 인구, 요 정신장애 3종과 성연령으로 1대1로 그냥 랜덤 매칭된 비장애 인구 중 일부고, 요 C2에 해당하는 자료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렇게 우리나라 100만 명을 이렇게 이쁘게 샘플링한 자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비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들로 2가지 대조군을 각각 수행을 하였을 때 유의미하게 모든 요 2개 집단에서 비장애 인구보다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파퓰레이션 사이즈가 작고 전체 건수도 1,400여 건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신뢰 구간이 굉장히 넓기는 하나 요런 식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의료비 증가 역시도 요 위험도와 비례하게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하였는데요. 정신장애인에서 왜 이렇게 폭염의 위험이 크냐라는 이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저도 완전하지 않지만 제가 논문을 쓰면서 공부한 내용에 따르면은, 일단 정신장애인은 특히 요 장애 특성상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표현이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은데 하고 빨리 동네 1차 병원을 가셨더라면은 응급실을 경유해서 입원을 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여 기회가 낮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특히 정신장애는 신체 장애인보다도 더더욱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은 복합적으로 장애인을 복합적으로 취약한 그룹으로 만들게 되고, 이러한 여러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건강 상태에 대한 표현의 어려움,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저하, 이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더웠을 때 '아 이렇게 대처를 해야겠다.' 이러한 것들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것을 방문 원인에 따라서 분석을 하였을 때는, 장애 종류에 따라서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는 방문 원인이 조금 상이하기는 하더라고요. 지적 장애 같은 경우에는 비뇨생식기계 질환, 정신질환, 호흡기 질환 순서로 위험이 조금 높게 나왔었고, 정신장애군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질환, 비뇨생식기계 질환, 정신계 질환 요렇게 나왔는데, 신뢰도까지 유의한 걸로 봤을 때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방문 원인이 유의하게 높게 나왔습니다. 일단 비뇨생식기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2집단 모두 좀 높은 위험도를 차지한 원인이었는데요. 이미 폭염에 굉장히 원래도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질환군이긴 합니다. 워낙에 신장 이런 쪽 질환이다 보니까 탈수에 굉장히 취약하고, 신장이라는 장기 자체가, 그리고 폭염 때문에 뭐 땀을 많이 흘리거나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전해질 불균형으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되는 장기이기도 해서 신기능이 저하될 수도 있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 자체가 줄어서 신장의 여러모로 폭염에 원래도 취약하긴 한데, 거기에 더불어서 요 지적장애나 정신장애인군 같은 경우에는 수분 섭취, 저희가 더웠을 때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아 물을 마셔야지.' 혹은 '아 이온 음료 마셔야지.'와 같은 이런 보상 행동에 대한 인식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상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신장에 피해가 더 크게 갈 수 있어서 이렇게 더 두드러지는 위험을 보이는 걸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실제 우리나라 요 세계 장애 인구에서 비뇨생식기계 질환의 유병률을 확인해 보았을 때 굉장히 높게 나타나더라고요. 비장애 인구보다도 비뇨생식기계 질환의 유병률이 높아서, 유병률이 높다는 것은 이미 관련 질환을 갖고 있다는 거고, 관련 질환은
이 폭염이 왔을 때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수도 있고, 위와 유사하게 요 정신장애군이 계속 유의하게 정신장애로 인한 입원 위험이 높아지는 것도, 정신장애인들은 여러모로 정신장애에 대한 유병률도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함께 작용했을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연령, 도시 거주지가 도시인지 농촌인지, 그리고 소득 수준이 어떤지에 따른 위험도를 분석해 보았을 때 요 파란색에 해당하는 것을 보시면은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저소득층이 가장 위험이 높고, 요렇게 쭈르륵 소득이 높아질수록 위험은 감소하는 양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요게 유사하게 정신장애인에서도 요렇게 나타납니다. 이와는 반대로 농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시 농촌인데요. 농촌이 다 위험도가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소득층을 먼저 해석을 해 보자면은, 저소득층은 원래도 여러모로 폭염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냉방 시설에 대한 이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저소득층이 살게 되는 주거지 자체가 폭염에 취약해서 주거 빈곤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을 해서 무더위에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소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결과였고, 비장애 인구나 전체 인구 집단으로 놓은 결과와도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였는데요.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인 게 요 농촌입니다. 보통 연구 어느 국가냐에 따라서 요 영향도 크기가 쪼끔은 상이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연구로 국한시켰을 때는 보통 우리나라는 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폭염에 더 취약하다고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도시가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얼반 힛 아일랜드라고 열섬 효과 때문에 도시 자체가 농촌보다 온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요 도시에 더 밀집하게 빽빽하게 들어선 시설들 때문에 도시가 하나의 열섬이 돼서 온도에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장애 인구 같은 경우는 농촌이 일관되게 더 높은 위험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며 문헌을 찾아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 인구 집단한테는 이 농촌 자체가 사회적인 시설 자원이 더 스페어스하게 더 뜨문뜨문 존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더 떨어지는 곳인데, 그것들이 열섬 효과보다 더 근본적으로 큰 영향을 줘서 농촌에 거주하는 것이 더 높은 폭염의 취약섬을 가져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여기 연구에 이 발표에서는 자세히는 다루지 않았지만, 제가 유사하게 신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도 올해 동일하게 저널에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그 연구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공유를 해 드리자면은, 신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장애 요렇게만 포함을 하였고, 온도에 따른 응급실 경유 입원의 위험도를 곡선으로 시각화해서 나타내면은 바로 보실 수 있으시다시피 장애 인구가 비장애 인구 집단보다 수치적으로도 직관적으로도 더 높은 위험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 신체 장애인 연구 결과에서는 장애 여성에서의 높은 위험도, 그리고 뇌병변 장애에서의 높은 위험도로 크게 결과가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애 여성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발표하면서도 여러 번 되게 제가 쓴 표현인데, 복합적인 취약군으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으로서 이미 사회적인 배리어, 장벽이 있는데, 거기에 여성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배리어가 같이 작용을 하면서 뭔가 복합적인 장벽이 이들의 취약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석을 하였고요. 그리고 장애 여성 같은 경우에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유병률이 장애 남성보다 혹은 비장애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한 것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 종류에 대해서 특히 뇌병변 장애 위험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들로는 여러 가지를 제가 적어 놨는데, 뇌병변 장애가 다른 장애 종류에 비해 약물을 더 다양하게 복용을 하게 되는 장애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게 되고, 약물의 대상 과정이라든가 약물 자체의 그런 약물 동태학적 기전 때문에 취약성이 높아진다. 이런 가정도 가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국내 데이터에서 뇌병변 신체 장애 중에서 뇌병변 장애에서 저소득층 비율이 다른 장애보다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이 된 바 있고, 저희 나라 실제 데이터에서도 그런 양상을 보여서 이 저소득층이 하나의 위험도를 높이는 기전이 됐을 수도 있고, 또 뇌병변 장애 안에 척수 손상 장애인들이 속하게 되는데, 척수 기능에 손상이 있을 때 일부 사람들에게서 체온을 낮추기 위한 땀 배출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장애 당사자분께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뇌병변 장애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동 휠체어를 타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휠체어 자체가 검은색이다 보니까 열을 흡수하는 색깔이고 재질이어서 이걸 타고 밖을 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덥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함께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제 해석이었습니다. 해서 연구 결과를 요약을 하자면은 장애인은 예상되는 취약성에도 이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또 법적으로 기후 취약 계층으로 논의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은 폭염을 비롯한 여러 환경 요인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연구들, 그래서 이런 장애인고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논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근데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이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게 딱 이 한 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웹툰에서 봤던 건데 "차별은 지워지는 것으로 시작된다."라는 말이 제가 이 논문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 담론에서 이 장애인 인구가 지워지지 않도록, 배제되지 않도록 저희는 연구자로서 근거를 쌓아야 하고 정책가들은 이 근거를 활용해서 포용적인 정책적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 연구에 앞선 연구들 결과들이 보여주다시피 장애 인구라고 다 동일하지 않고 장애 인구 안에서 장애 유형에 따라 인구 사회와 특성에 따라 이 이질성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담론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양적으로 또 질적 수준에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 논문의 요약이자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은 장애, 비장애를 이분화시킬 것이 아니라 장애 유형별로 또 상세하게는 이들의 여러 특성에 따라서 차별화, 개별화된 접근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이러한 장애인이 가장 먼저 희생되는 뭐 코로나19에서 국내 최초 사망자가 정신장애인이었던 점, 그리고 폭우 참사에서 가장 먼저 사망하시는 분들이 다 장애인이었다는 결과 자체가 장애인의 취약성이라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다룰지, 당사자들이 어떻게 이 담론에서 포함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면서 계속 발전시켜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있으신 분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